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죠. 수요 천막회 순서입니다. 자,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천막 치기 전에 스튜디오 안에 먼저 천막을 좀 쳐보겠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두 분에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취자분들께 청취율 전화 오면은 청취율 물어보는 전화 오면은 뉴스 정면 승부 말해달라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이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근데 두 분은 이 청취율 전화조사 받아본 적 있으세요? 윤 변호사님?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으시고. 예. 조 변호사님. 저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화가 어떻게 오는지 이제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제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요. 예. 02로 시작하는 전화로 이 청취율을 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조사원이 지금 라디오 어떤 거를 듣고 계십니까?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걸로 이제 청취율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 어디를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윤 변호사님? 그러면 이 라디오 듣는 그 중에 전화가 오나 보죠? 그렇죠.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루 아무 때나 뭐 시간에 상관없이 전화를 받는데, 근데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니까 제목이 길잖아요. 예. 이재윤자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재윤자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요? 안 돼요? 예. 뉴스 정면 승부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퇴근길에는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천막 오늘 스튜디오에서 청취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요 천막회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일단 쳐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도 스태핑. 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지율 하락과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먼저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죠. 윤기찬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어쨌든 지지율 하락 국면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선 시보다 현재 지지율이 이게 물론 당선 때 득표율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는 것이고 그건 이제 표수로 나오지만 이건 이제 여론조사죠. 표본조사긴 하지만 그때보다 좀 낮아진 것이 아마 대통령께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가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현재 불거진 건 아니었고 이것이 누적돼 왔고 또 그 변수가 이제 외생적이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그 외생적 경제 변수로 인한 경제 물가 상승 등을 해결하기 쉽지는 않죠. 예를 들면 뭐 통화량이 많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해결 가능한 이것도 아니고 물가 상승 원인이 어쨌든 가격 앙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 이것이 국민께 크게 다가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이것이 크게 나아지고 있다는 그 어떤 뭐 국민께 어필이 안 되고 있어서 억울하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 다만 인사와 관련돼서는 이것은 어쨌든 통제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인사 관련돼서도 사실 인사 풀이 어떤 분들 여러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또 안 한다 그러고 또 적재적소에 또 하다 보면 또 여성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면 여성 인사를 좀 추천하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또 그런 인사를 추천했는지 이런 소리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뭐 그 얼떨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기준과 다소 좀 비교하는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그것은 답답한 심정에서 하신 거고 인사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뭐 7대 10대 기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잘 된 인사냐 안 된 인사냐는 사실은 이 평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평가 기준을 세운 것이 문정부였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국민들이 공감하는 또 비판의 소지가 적은 인사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란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지금 큰 문제가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게 다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제 그 문제를 외부적 요인, 대외적 요인 또 야당이나 또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냐. 전 정권과 비교해봐라. 그리고 또 박순애 장관 임명할 때는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통상적으로 임명장 줄 때 하는 그냥 그 정도의 인사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인사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하신 인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 일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후 인사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지율 하락은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인사 관련돼서 그 임명장 수여식 때 하신 말씀은 겸연쩍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앞으로 이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유은혜 장관 임명장 줄 때 뭐라 그러셨냐면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이런 전설이 있다 이런 식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청문회 때 제기된 문제들이 기우였다라는 식의 열심히 일해서 이걸 다 증명해봐라. 이게 덕담이거든요. 이게 잘된 인사다라는 자화자찬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신 게 낫지 인사라는 게 최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야 이거 잘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은 결국 국민이 평가하는 거라서. 물론 그렇죠. 그런 인사 기준의 절대성 여부, 상대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늘 비판받을 수 있고 또 본인들은 늘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열린 시각으로 보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요거 한번 잘 챙겨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일각에서 이제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이게 득이 될 게 없다. 중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원래 득실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던 건 아닌 걸로 보여요. 본인이 이제 대국민 약속이었고 그다음에 물론 도어 스태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실점적 꼭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주 이제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방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용산을 옮기다 보니까요. 청와대와 다른 구조적 이유 때문에 또 이 도어 스태핑이 생긴 거잖아요. 기자들이 와서 있다가 보면 대통령 출근할 때 물어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약간 백악관식.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잘된 제도라고 봐요. 이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여기서 득볼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한 거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추궁성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장 자체가 이제 어려운 장인데 이것을 해 나가는 게 저는 되게 이 대통령으로서 큰 일을 하는 거라고 보고 다만 대통령의 그 이 도어 스태핑 태도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 기자분이 질문하고 답변을 기자분한테 하지만 실제는 국민한테 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질문하고 국민한테 하는 거라서 조금 더 공식적인 태도 조금 더 국민께 내가 어떤 걸 설명드린다라는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을 하시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조 변호사님,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 문제의 발단이 지금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준비를 제대로 하시고 정제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는 뭐 딱 어디 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략 그날의 이슈 그 아침에 들어가실 때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충분히 알고 가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 실언에 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굳이 매일 이렇게 하셔야 되냐. 꼭 필요할 때 정제되고 필요한 메시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게 과거에 보면 이제 MB 정부 때 라디오 그 방송 있지 않았습니까? 약 3년 동안 지속했는데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4회 진행하고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4회 진행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연설은 대본을 준비해서 하는 연설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 국정 홍보를 한다거나 또 야당에 대한 정치 공격의 어떤 수단으로 삼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하면서 4번 했는데 소재 고갈 얘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년을 어쨌든 지속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전혀 국민들도 듣지 않고 언론도 거기를 통해서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지 않고 이러니까 효용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이제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그냥 국민과의 약속이고 직접 소통을 위한 의미를 두고 계속 갈 것이냐 저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께서는 충분한 준비,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진중한 접근을 통해서 스스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 때 준비됐을 때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방법도 이렇게 언론과의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께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어떤 진정 어린 충고를 해주시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분명한 것은 실점의 요인이에요. 그렇지만 기존의 홍보 위주에서 소통 위주로 바뀐 그 중요한 또 지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기획된 홍보만 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변명성 홍보가 또 줄을 이뤘고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다 옳은 거죠. 정부가 하는 거 다 옳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실시간 온타임의 이런 그 국정의 수행 과정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대통령도 긴장을 하고 사실 뭐 홍보라인 이분들도 지금 역할이 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어쨌든 다른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이 대통령이 이런 소통 방식을 도와주는 형식의 새로운 홍보 모델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지금은 어렵지만요. 지금은 어렵고 대통령도 되게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정착된다 그러면 향후에 다른 대통령들도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국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떨 때는 되게 낯설기도 할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왜 저게 저렇게 투박하지? 원래 대통령이 저렇게 좀 그 진중하지 못한가 이럴 수도 있는데 한편 보면 또 사실 그게 맞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대통령 포장된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정적인 영향, 요소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야 된다. 일단은 기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건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점 요인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좀 정제된 언어로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 국정의 입장을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런 지적은 계속 받고 있잖아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갈 때 기자분이 묻고 답변한다 이것보다는 그걸 국민이 듣는다라는 입장을 갖게 되시면 그 주의를 환기시키시면 조금 더 약간 뭐 세미 포멀 정도로 되지 않을까. 또 너무 공식적으로 되면 이게 뭐 하나마나가 되니까요. 또 시차를 두고 질문 받았습니다. 다음에 홍보실을 하고 상에서 대답한다.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답을 하시는데 만약에 너무 민감한 것 같으면 내가 좀 상에서 대답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좀 물러설 수 있지만 모든 거를 좀 공보팀을 통해서 홍보팀을 통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온타임으로 하시되 약간 조금 구별을 하거나 조금 세미 포멀하게 가시면 저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 소통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새로운 홍보 방식이고 소통 방식이다 하는데 어쨌든 위험성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윤기찬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대통령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시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어제 보면 이게 걱정이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보면 되게 혼란스러운 게 이 말씀이 정제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고 거기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죠. 소통 자체로서는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통과 국민이 바라는 소통이 지금 너무 간극이 생겨버렸어요. 이러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비판을 받으면 좀 더 유연하게 바꾸고 오히려 뭐 필요할 때에는 뭐 국민들께 유감이나 사과의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감하는 내용들이 좀 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갈등하고 날이 서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이 소통의 목적은 상실되고 국정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예. 이런 측면에서 개선을 당장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 도스태핑의 실제 효용성은 저는 소통의 유형 중에서 사실은 그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고 봐요. 예. 이게 이제 일반적 소통과 경청하고 공감하고 하는 이런 아주 정서적인 측면의 공감대 형성의 장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 정제돼서 언론의 시각이 반영되기 전에 그 전 단계를 보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바로 그 전 단계를 보는 거라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은 좀 반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또 위험 부담도 있다는 것, 또 충분히 조금 여러 가지로 재고해 볼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탑승한 사실이 밝혀졌죠. 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으로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자, 비선 보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사적 채용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기현 변호사부터 얘기 들어보죠. 비선 논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봉화마을 갔을 때 사안과 본질은 다르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의 공식 외교 순방 행사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였습니다. 예. 특히 이 정상 외교이고 안보나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같이 가게 됐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비용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답사단 15명의 답사단으로 먼저 갔다 왔다고 했고요. 예. 선발대로 미리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주요 일정을 기획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정도의 행보라고 하면 실제 매우 중요하게 수행원에 포함이 돼서 중요한 임무를 받아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서 행사 기획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 기획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결국에 마지막에 내놓은 게 동포간담회였는데 동포간담회 때문에 이런 해외 체류 경험이 있고 이런 전문성을 거기에 갖다 붙이셨거든요. 그게 그 나토 정상회담에 해외 체류 경험이 있고 또 스페인어권 국가에 가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연결시켜서 이분을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지금 임명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안보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 일정과 대통령 부인 일정과 관련된 비밀 사안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게 됐겠죠. 그냥 이건 비밀을 의도적 접근한 게 아니라 대통령 일정 관련된 기획을 했다고 하니까 또 기자들이 아마 취재한 바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정 부분에도 개입돼 있다라는 그 취재를 해서 이 부분을 대통령실도 확인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 비밀 취급인가를 안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민간인 자격으로 간 사람이 대통령과 부인의 공식 일정을 관리하고 주요한 기획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 비밀 각서, 보안 각서 같은 것도 확인되지 않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수행원 한 명이 친분이 있어서 붙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 행보 또 이런 정상 외교와 관련해서 비선이 아주 중요하게 개입돼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를 통해서 진상을 좀 규명해 볼 필요도 있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실제 그 현행 법 위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김건희 여사와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이라서 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공무를 수행한 건 맞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무를 수행한 거고 놀러 간 건 아니잖아요. 행사를 기획했고 그러니까 수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건 아니라는 소리고 공무를 수행했는데 신분이 사인인 것이죠. 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거고.
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수행 사인. 그래서 우리가 각종 정보위원회의 비상임들 네. 이 사람들은 사인인데 위원회 활동할 땐 공무원이에요. 공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네. 탁현민 씨가 이전에 그 선임행정관으로 있다가 그만뒀죠. 물이 일으켜서. 네. 그만두고 나서 20일 만에 돌아와서 얻은 게 뭐냐면 그때는 행사기획자문위원이었어요.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행사할 때는 본인이 공무 담당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도 비치인간증 없었어요. 민간이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1년 6개월인가 1년 4개월 했어요. 그거 아무도 비판 안 했습니다. 지금 인사비서관 부인이 따라가서 공무 수행했다 그러면 그 실질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이 참모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자문위원이든 모두 위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형식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이런 위촉장 수여라든가 위촉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요게 문제, 형식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따라서 이런 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공무를 수행하는 형태는 다양하고 이 다양함 중에 하나의 형태인데 그 위촉 절차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빼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어쨌든 민간인이잖아요. 인사 비서관의 부인이라는 거는 민간인인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확인이 된 건데 공식 행사에 이분이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왜 이 사람을 나토 정상회담에 수행토록 아니면 동행토록 했느냐의 네. 문제인데 대통령실의 해명 내용을 보면 뭔가 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꼭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의 확장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게 정상 외교에까지 갔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그래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권선동 원내대표도 BTS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옹호를 하셨던데 네. 과거의 특별수행원들은 어떤 목적으로 누가 가는지 다 공개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취재에 의해서 나중에 확인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해명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는데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네.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그냥 이렇게 위하며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문제를 짚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필요성 여부는 사실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탁현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원래 그 의전 비서관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한테 1년 6개월에 민간인한테 의전을 맡긴 거예요. 행사 기획을 맡겼고 네. 사실상.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의전 비서관이랑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더 잘하냐? 이걸 우리가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실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논쟁의 네. 대상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고 예.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럼 너네 왜 위촉 절차를 취하든가 어쨌든 공무를 맡길 만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이제 여야가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국회의장단을 뭐 선출하기는 했지만은 다시 대립각이에요. 여당은 11대 7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제 조건부터 수용하다 해라 하는 입장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부터 의견 주시죠. 어쨌든 야당이 양보를 했잖아요. 뭐 사실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그냥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을 감내하고라도. 근데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언제까지 오히려 국회 정상화를 요구해야 될 것은 여당인데 야당이 민생을 얘기하면서 이 정상화를 위해서 양보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전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개특위라든가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도 요구하는 조건을 받지 않으면 전혀 대화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여당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오히려 야당의 무리한 요구라도 받더라도 지금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되는 게 여당의 입장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국회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사개특위 문제도 있고 결국에 상임위도 이제 주요 상임위 배정 문제가 과거 관행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각자의 입장이 결국에 대립될 수는 없지만
여당이 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게 네. 국회 증서에 대해 책임을 민주당으로서는 뭐 다소 무리하게 국회 일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여당의 목리, 국회 정상화를 방치하는 것을 그대로 자시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비판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국회 운영을 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윤기찬 변호사님. 근데요. 이게 우리가 여당 대 야당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단 국회 내의 원구성 협상 문제예요. 그러면 국회 내에 다수당과 소수당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태 원구성 협상을 항상 다수당에 대해서 소수당이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원구성 협상 이렇게 하자. 왜냐하면 소수당 의견은 원래 그냥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장 선출 문제 갖고 같이 상임위원 배분 문제 같이 이렇게 협상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인 네. 것이죠.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가 열려서 이게 시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큰 문제 같고 아까 시대전환에 조정환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왜 이 다른 이슈 검찰개혁 이슈 이것도 검찰 수사권 박탈 이슈 갖고 이거를 못하게 열지 못하게 그것도 다수당이 얘기하느냐. 이게 뭔가 안 맞다라는 것이죠. 원구성이라는 국회가 문을 열고 안 열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을 뺏고 안 뺏고 하는 거하고 이걸 왜 갖다 붙여서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키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장 선출 문제는 사실은 의장 선출 문제 상임위 의장 선출 문제는 이걸 같이 묶는 것이 원구성 협상 수단이에요. 야당으로서는 소수당으로서는. 근데 의장 선출에 협조했잖아요. 이걸 나눴어요. 그럼 누가 양보한 겁니까? 이거는 소수당이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당이 여당이 양보한 거고 네. 이제부터 진짜 진검승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불거진 문제고 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운영위하고 어쨌든 법제사법위원장은 가져오려고 할 거고요. 여당에서. 나머지 이제 뭐 행안위 부분은 이제 첨예한 경찰 조직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다음 국방위 문제는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 상임위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상임위를 갖고 오실 것인가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 대상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나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여당한테 줘야 되는 상황을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서로 양보했다고 얘기하는데 말이죠. 지금 어쨌든 이거 상임위원회를 이제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구성 문제 이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게 풀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상황 가지고 또 좀 더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